내전 중인 예멘 남부 아덴에 있는 공항에 테러로 추정되는 4발의 미사일 공격이 발생해서 최소 25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습니다. 마인 총리는 친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결연히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멘은 1994년 1차 내전 이후 크고 작은 반란이 발생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됐다. 정치와 종교 등 여러 요인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예멘. 2015년 2차 내전이 발발한 뒤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 오랜 내전으로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전염병까지 돌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피해 보복으로 얼룩진 예멘. 평화를 위한 해법은 없는 것인가?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이었죠. 예멘의 공항인 아덴 공항에서 대규모 연쇄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25명이 사망을 하고 11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예멘 내전의 연장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날 테러는 큰 피해를 낳았지만 예멘에서는 이런 크고 작은 테러와 공격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타래처럼 얽히고 얽힌 예멘 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저희 유전사에서 중동적 전쟁을 많이 다뤘었는데요. 제가 예멘 공항 테러 사건을 보면서 이것도 우리가 좀 다뤄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제작진분들께서 아주 잽싸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멘이 중동에 있는 것까지 아는데요. 되게 가난한 나라인 것도 아는데요.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예멘은 어떤 나라인가요? 저도 사실 예멘 못 가봤죠. 지금 여행 1급 금지 지역인가 그쵸. 그렇다고 하는데 예멘은 근데 중동에서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입지를 지닌 나라예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고 네네. 서쪽에 홍해가 있고 동쪽에는 페르시아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처럼 뚝 튀어나오고 네. 좁은 수로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멘이 아시아에서 중동으로 오는 해로,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아프리카로 연결, 그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이디오피아 툭 튀어나온대. 네. 거기랑 또 연결되고 이집트랑 연결되고 그래서 해로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멘이라는 곳이 굉장히 교통의 요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 아라비아 반도라는 굉장히 척박한 땅에 예멘은 무역의 황금 도시가 지역이 된 거예요. 그 이슬람 국가의 전성기였던 14세기의 그 유명한 이븐 바투타 여행기 보면은 이 예멘은 종교적으로는 그 순니파가 지배한 메카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 이슬람의 순혈 정통의 영향을 받고 무역과 상업을 하니까 또 굉장히 개방적이고 때문에 이븐 바투타가 자기가 다녀봐도 이렇게 그 순수한 동네는 처음 봤다. 그래서 나는 은퇴하면 여기 살고 싶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종교적으로 거룩하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완전 달랐네요. 그렇죠.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요. 예멘은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부유하고 내전이라는 건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죠. 소위 대영제국 전성기에 가장 중요한 땅이 인도니까 이 아덴 지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에즈부터 빠져나오는. 그래서 1839년에 동인도 회사가 해병을 동원해서 아덴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영국 땅이 다음 좀 미안했는지 영국령 인도 제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937년에 아덴을 보호령으로 하다가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오스만 제국이 망하잖아요. 근데 오스만이 이제 망하니까 북예멘, 지금 사나 쪽이 독립을 해버렸어요. 이때까지도 남예멘은 영국 지배로 남아있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67년에 독립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북예멘의 수도가 사나가 되고 남예멘의 수도는 아덴이 됐는데 냉전 시대에 북쪽은 미국하고 사우디가 지원을 하고 남예멘은 또 사회주의, 소련하고 친한 사회주의 정권이 섰는데 결국 둘 다 빈국이 돼버렸죠. 거기가 원래 사우디 메카의 직할 지역 같은 데를 순니파였는데 시아파가 또 들어와요. 이거 여기서 또 시아파와 순니파. 현재는 이게 또 그게 커요. 시아파와 순니파.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이 다 있어요, 지금 거기. 그러면
남북은 일단 통일이 가능한가요? 1990년 5월 22일 날 어허. 우리 통일을 했다라고 네. 선포를 했죠. 사실은 남예멘, 북예멘이 이제 단일 국가가 되자라는 꿈은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네. 있었죠. 근데 이 문제들을 봉합하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 통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94년 남예멘이 야 이젠 안 되겠다. 그냥 우리 다시 독립할래. 그리고 독립을 해버립니다. 어허. 근데 북예멘은 한 번 이 독립의 맛을 봤는데 이걸 그냥 풀어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전쟁도 그냥 뭐 조그만한 전쟁이 아니라 양측에서 포병 전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전투와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은 북예멘이 승리를 해서 예멘은 다시 또 통일이 돼요. 근데 북예멘의 대통령이 살레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다시 이제 통일된 예멘의 대통령이 살레가 되는 거예요. 뭐 그 과정도 그렇게 속 시원하진 않았대요. 많은 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어차피 네네. 전쟁에서 이겼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네. 국민들의 지지랑 그닥 상관없이 살레가 계속 대통령직을 이어간 거죠. 권력을 잡은 게 30년이 넘습니다. 30년이요? 게다가 독재예요. 어. 완벽한 독재를 30년 동안 하니 이게 또 제대로 국가가 운영이 될 리가 없었던 거죠. 전혀. 그럼 국민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내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다들 이제 아버지가 좀 칼 들고 나오는구나. 그 중에서도 바드레드 알 후티의 이 후티 반란 이야기가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2004년 6월 반체제 성직자인 자이디야흐 시아파 후세인 바드레드 알 후티가 예멘 정부에 대한 반란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전투의 대부분은 예멘 북서부 지역 사다주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죠. 하지만 이 전투가 점점 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암란주, 자흐프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잔주까지 확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 많은 갈등 중에서도 시아파의 반란이 지금 주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살레 대통령이 도망을 쳤고 망명을 네. 했고 네. 하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뒤 살레 쪽 계통을 받았어요. 네. 문제가 정권이 국민들의 인정을 받고서 승계가 된 게 아니고요. 하디가 이 살레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정권을 제대로 이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오른팔을 꼭두가시처럼 세운 겁니다. 후티가 계속 승리를 해가지고 거의 아덴까지 함락할 수준까지 갔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남쪽에 시아파 정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이분 바투타 때부터 얘기했지만 원래 예멘은 종교적으로는 메카의 거의 직계 지역이었어요. 네. 그러니 또 사우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우디가 하디 대통령을 지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정권이 대립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시아파인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사우디가 살레 정권의 하디 대통령. 후예인 하디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이게 또 국제전의 양상이 돼버린 겁니다. 예멘 문제는 예멘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예멘 근처의 강대국이 누구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는 사우디거든요. 사우디는 사실은 수니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멘까지 시아파가 되면 시아파들한테 둘러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우디 나라는 굉장히 넓고 크지만 네. 그 국경을 다 방어할 정도의 병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멘이 이제 반대파인 시아파로 가버린다. 그러면 언제든지 왕국이 침범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후티 반군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좀 더 기분 나쁘실 텐데 이 사실 그냥 반군이 아니고 원래 살레 정권에 있던 정규군 이 상당수가 후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후티 반군은 게릴라 이런 부대가 아니라 정규군을 많이 받아들여서 자신들은 정규군이라고 한대요. 되게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처음에 조사를 하면서 후티 반군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반군은 언제나 좀 무장이 약하고 네. 네. 그리고 뭐 좀 군인 같지 않고 뭐 제복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아닙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전투력은 특히 북쪽의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전투력은 예멘 정부군보다 오히려 더 세요. 그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 후티 북부군이 계속해서 사우디를 공격하면서
예멘의 아덴 쪽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이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누구 편이냐 이것만 살짝씩 그런 조그마한 디테일만 변하지 지금 상황은 똑같이. 현재는 똑같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후티군하고 사우디군이 붙게 된다라는 느낌인 건데 그럼 근데도 후티가 그렇게 잘 싸워요? 아, 그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네. 초전에 사우디군이 너무 못 싸워가지고 거의 국제망신 당했다고 할 정도로 네네. 해서 사우디 내부로 진입을 했어요, 후티군이. 아이고야. 그래서 사우디는 또 지상군을 투입을 못하니까 공군기로 주로 공격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민간인 희생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계속 그 감정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2016년에 후티가 사우디에 진입했다가 2017년부터는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리스트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근처의 공군 기지로 탄도탄이 날라왔다. 그다음에 2017년 11월 5일에는 킹 칼리드 공항에 탄도탄이 날라왔다. 12월 19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왕궁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이 날라왔는데 이거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했다. 이게 또 문제가 이게 또 서로 발표가 약간 과장이 있대요. 우리가 날렸다, 요격했다, 그래 다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때 깔끔하게 유엔 분들도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약수해 둘이 뭐 이런 거 좀 많이 하지 않나요? 네. 사실 이것도 하면 너무 복잡할 정도로 중간 휴전회담 같은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했긴 했구나. 2018년에 유엔 중재로 휴전회담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고 오. 또 중간에 뭐 잠깐 휴전 3일인가 하루 만에 깨지는 휴전 그런 것도 몇 번 했고 근데 이제 자기들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도장 찍어도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강기려면 다음날 또 테러 해버리면 되는 거죠. 최근의 테러 사건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진짜 해결이 안 나겠네요. 근데 이 방어 체계에 대해서 사우디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게 사우디의 정유 시설은 드론 공격으로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 사건이 벌어졌었죠. 예, 대표적으로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정유 시설에 대한 이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맞아, 이거 뉴스에서 봤어. 그렇죠. 뉴스에서 너무 유명해졌죠. YTN에서 봤어요. 맞습니다. YTN. 예. 정확히는 9월 14일인데요. 2019년 9월 14일 이 후티 반군이 10기가 넘는 이 드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부콰이크 정유 시설과 이 쿠라이스의 원유 생산 기지에 대해서 드론 공격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새벽 3시 40분경에 두 곳의 원유 시설 및 원유 정제 시설을 공격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잠시 이 사우디의 석유 생산 능력이 50% 축소가 됐고요. 와, 반을.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잠시. 그렇죠. 잠시. 예. 그리고 이번 공격의 여파로 국제 원유가가 19%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 드론이 공격됐었던 드론이 그냥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1,000몇만 원 정도 될 거래요. 네. 1,000몇만 원짜리가 10개 넘어서 뭐 20개라고 쳐도 2억 분이 안 되는데 네. 네. 국제 원유가가 19%를 폭등시켰으면 어마어마한 가성비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후티군이 공격한 건 확실한 거죠? 이게 또 재밌습니다. 이쪽 동네는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니네가 기술력이 어디 있어서 니네 말고 니네 등 뒤에 있는 걔네지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요. 자백을 했는데도 안 믿어주네. 예, 내가 했어 그랬는데 너는 원천 기술이 없잖아. 니네한테 기술된 개가 맞는 것 같아.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그럼 약간 이란을 지목하게 되겠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하자 영국은 예멘을 지배한다. 이후 영국 식민 통치에 저항해온 북예멘은 191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 1967년 남예멘도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독립한다. 남북 예멘은 독립 후 여러 차례 내전을 겪지만 1990년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1994년 권력 배분에 불만을 가진 남예멘의 독립 선포로 1차 내전이 일어나지만 북예멘의 승리로 끝난다. 2015년에 발발한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 사이의 2차 내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 나라가 이 정도로 혼란하면 피해는
누가 입을까요? 국민들이죠. 당연히 국민들이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주의적으로 많이 파괴된 국가를 이라크 아니면 시리아를 꼽는데요. 사실은 이라크, 시리아보다 더 심한 국가가 바로 예멘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의료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네. 가족분들 정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병원 가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료를 받든 뭘 하든 아니면 약국이라도 가시잖아요. 네. 예멘 내에 의료시설 중에 50%가 파괴가 됐어요. 2019년 6월 19일에 이전에는 2만 명 이하라고 내전 희생자를 추정을 했었는데 9만 100명, 그러니까 9만 명에 달한다라고 이게 이름도 어려워. 국제 민간 단체 무장 분쟁 지역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라는 단체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쟁터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가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됐는지 몰라요. 그냥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나처럼 살고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분쟁과 내전에 노출됐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나온 숫자인지를 모르는 거죠. 결국 예멘은 이 국제 인도주의 구호 단체의 지원으로 겨우겨우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일부 예멘 난민들은 이 한국에까지 왔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주도에 올라왔죠. 왔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는데 지도자가 국민이 없으면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해결 방안이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멘 내전은 구도가 너무너무 복잡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복잡한 구조에서도 완전히 통제하는 집단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다른 내전하고 예멘 내전은 좀 결이 다른 게 다른 내전은 굵직굵직한 전투로 이 상황이 다르게 전개가 돼요. 근데 예멘은 어떤 전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이겨도 이 전투의 승리자가 다른 편에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대국들도 개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개입하는 것보다 개입한 뒤에 후유증이 더 큰데 이거 늪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늪이라고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굵직한 어떤 큰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종교적으로도 얽혀 있는데 종교적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다른 편이라고 해서 사상이 같은 건 또 아니고 경제가 또 같은 것도 아니고 같이 결탁하고 있는 국가 동맹국이 또 같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얽혀 있으니 한 가지 실타래를 푼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조금씩은 뭐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어서 2020년 10월 15일 얼마 안 됐죠. 처음으로 예멘하고 후티 정부가 1000명의 포로를 교환했대요. 바로 다음 달인 11월에 사우디 제다에 있는 그 유명한 아람코 석유 시설에 또 공격이 들어가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러니까 이제 휴전하지 말자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게 아무 끝이 의미가 안 나. 없네요. 이 악순환이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예멘 내전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정말 무엇을 좀 더 생각하고 가면 좋을까요? 예멘처럼 상황이 복잡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누적되면 사람들이 그럼 이건 이렇게 쉽게 해결을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더더욱이 수술식의 해결책을 원하게 돼요. 한 방에 뭐 어떻게 해결해 보자.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누적이 더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증오가 쌓이고 이게 또 이게 과격 행동이 등장하고 증오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건 어떻게 끝날지 저도 모르겠고 그냥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멘의 해법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이클이 누적되면은 끝없는 증오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 예멘 내전의 교훈인 것 같아요. 예멘에 이 석유가 발견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예멘을 지배하던 이 사람들은 독재 정권이었죠. 그때 당시에 원유, 그러니까 석유와 그 천연가스를 잘 이용을 했으면은 지금 예멘하고 전혀 다른 국가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계속 분쟁이 벌어지고 뭐 국내 정세가 안정이 안 됐으니까 외세가 들어오고 또 외세를 잡으려고 또 다른 외세가 들어오겠죠. 결국 남는 거는 계속되는 국민들의 이 피해와 그리고 희생입니다. 저 역시 이 예멘이 어떻게 정리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이 예멘 국민들의 비극이 그래도 좀 빨리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네,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이념의 차이로 나뉘어진 나라가 준비 없이 통일을 하면서 정말 끊임없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다른 큰 힘을 가진 곳의 지원을 받아서 남북으로 분단이 됐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의 공격으로 거의 모든 나라를 다 잃게 됐던 상황이었고 연합군이 도움을 주어서 겨우 수복을 하였고 그렇게 분단 국가로 지내게 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대국이 돼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한국에 대해서 이 불만을 갖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께 적어도 우리는 같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어르신분들, 조상님들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믿고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